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노년이 든든해진다고들 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놓이고 자식들 앞에서도 어깨가 펴진다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면 언젠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게 옳은 줄로만 알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모은 사람이 정작 가장 외롭게 마지막을 보내는 걸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반대로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늘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던 분도 봤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든든한 게 아니고 돈이 적다고 초라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배웠는데 말이에요. 많이 모은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통장 잔고와 그 사람의 노년이 행복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돈이다가 아니라는 말, 젊을 땐 그저 가난한 사람의 변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소문난 짠돌이였어요.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아까워하고 자식이 외식 한번 하자고 해도 집밥이 최고라며 손사래를 치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서 방 안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내셨어요. 통장에는 꽤 큰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요. 다들 그분을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저도 솔직히 그분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저렇게 모았으니 노후 걱정은 없겠다. 자식들도 든든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그분이 현명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땐 그게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나중에 안타까움으로 바뀔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산다고 바쁘다고 가끔 전화만 했습니다. 같은 병실 옆 침대 할머니한테는 매일같이 사람이 드나드는데 말이죠. 손주들이 와서 떠들고 며느리가 죽을 끓여오고 그 침대 쪽은 늘 북적였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침대 쪽은 늘 커튼이 쳐진 채 조용했습니다. 제가 문병을 갔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라고요. 손이 참 차가웠어요. 그러고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돈은 이만큼 모았는데 곁에 사람이 없다고. 그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그 손을 더 꼭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르신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그 큰 돈은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봤어요. 그 돈이 그분 마지막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걸요. 차가운 손을 잡아들이던 그 감촉이 한동안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불 켜진 집들을 보면서요. 저 집집마다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텐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마지막에 혼자 통장만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떨면서 아낀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저는 그날 제 통장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서 묘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도 저 어르신처럼 되는 거 아닌가? 돈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맞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노년이 진짜 든든해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한 가지, 아니 어쩌면 7가지쯤 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오늘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평생을 두고 깨달은 한 문장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남은 노년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꼭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생 헤매다가 이제야 겨우 무언가를 알 것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저 저처럼 헤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늦게 깨달은 걸 조금 일찍 나눠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덜 후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창 일하던 시절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온 식구가 둥근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부침 하나, 그게 전부였어도 그 밥상이 그렇게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고 아내가 국을 더 떠주고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다 같이 웃었어요. 누가 그날 시험을 잘 봤다더라. 누가 친구랑 다퉜다더라.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는데도요.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된장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유함이었던 것 같아요.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도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요. 그저 빨리 형편이 펴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걸 먹는 날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지금 가진 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요. 어떤 날은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어리광을 부리면 어서 먹기나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요.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녁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밥상이 점점 헐거워지더니 어느새 둥근 밥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끝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그 저녁마다 조금 더 천천히 밥을 먹었을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갈 길을 갔어요. 어느 정도 형편도 폈고 통장에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 밥상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큰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방을 채우고요. 반찬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어쩐 일인지 밥이 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먹던 그 밥맛을 혼자서는 도무지 낼 수가 없더라고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자식들 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누르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저뭅니다. 명절이 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식들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하루 이틀 북적이다가 다들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안 왔으면 이 허전함도 몰랐을 텐데 그런 마음마저 들어요. 설거지를 하고 돌아서면 집안이 다시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정막이 나이 들수록 참 무겁습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식구들 다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면 이제 좀 쉬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정반대가 됩니다. 그 조용함이 무섭습니다. 사람 소리가 그리워요. 누가 옆에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데 그게 없으니 하루가 참 깁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예전엔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림은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진 적이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어쩐지 더 가난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돈이 더 많아졌으면 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분명히 더 풍족해졌는데 왜 더 외로워졌을까?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어떤 날은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입을 뗄 일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속 사람들 말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 목소리가 어떤지도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막은 못 채우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게 정작 가장 필요한 걸 못 사주는구나. 돈을 모으는 일과 잘 사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따로 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 둘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오래 들여다본 끝에 찾아낸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사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노년에 진짜 든든한 분들은 돈을 자기 혼자 쥐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형편이 아주 넉넉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오면 꼭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든 손주가 좋아서 폴짝거리면 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환하게 펴졌어요. 그 할아버지 댁에는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손주들이 자주 놀러왔고 자식들도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돈을 쥐어주니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야박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돈을 쥐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어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손주한테도 자식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이 돈이 아까운 돈인지 사랑이 담긴 돈인지를요. 그러고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압니다. 누가 마음으로 주는지, 누가 마지못해 주는지, 명절에 봉투를 받아도 거기 정이 담겼는지 아닌지 단번에 느껴지잖아요. 돈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커도 안에 담긴 마음이 없으면 그건 빈 그릇이에요. 돈이란 게 참 묘해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마음을 담아 건네는 순간 그게 따뜻해집니다. 같은 돈인데도요. 저는 그걸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건넨 게 언제였습니까?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전이라면 어쩌면 그게 지금 마음이 허전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왜 그 댁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작은 돈을 건네는 손길에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마지못해 주는 돈에선 온기가 안 느껴지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게 사람을 끌어당겨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좀 의외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아껴야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기한테 돈 쓰는 걸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본 분들은 좀 달랐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식구 먹여 살리느라 자기는 늘 뒷전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좋은 옷 한 벌 자기 거는 안 사고 자식들 옷만 사 입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는 비로소 자기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신고,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다녀오고, 배우고 싶었던 걸 뒤늦게 배우러 다니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붓 한 번 못 잡아봤다면서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그으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화실벽에 당신 그림이 척 걸리더랍니다. 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고우시던지요. 소녀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은 평생 안 가본 기차 여행을 75에 처음 떠나셨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들판을 보면서 살면서 이런 호사가 다 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차표 한 장 끊는 것도 아까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다녀오신 뒤로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사람이 환해지셨습니다. 자기한테 처음으로 무언가를 허락해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하게 살았어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모질었습니다. 좋은 거 보면 자식 생각, 손주 생각은 하면서 내가 한번 누려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면 자기를 그렇게 홀대하는 게 꼭 옳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도 사실은 배워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사치일까요? 그건 사치가 아니라 오래 미뤄둔 빚을 자기한테 갚는 일이에요. 누구보다 고생한 자기 자신한테 이제라도 좀 잘해주는 겁니다. 물론 형편을 넘어서 흥청망청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만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자기한테 못 쓰고 좋은 거 한번 못 누려보고 그렇게 끌어안고만 있다가 가는 건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걸 해준 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좀 늦게 깨달은 거예요. 노년이 든든한 분들은 돈을 쓸 때 무엇보다 관계에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친구를 만나면 먼저 밥값을 내고 오랜만에 본 옛 동무한테 차 한 잔을 사고 명절이면 멀리 사는 친척한테 작은 거라도 붙여 보내고요. 사람을 챙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이런 게 다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요. 친구 밥값 내주는 게 솔직히 좀 아까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왜 매번 내야 하나 그런 옹졸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가만히 두면 식습니다. 그냥 식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챙기고 가끔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어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더라고요. 그 밥 한 끼 값이 아까워서 자꾸 안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늘 먼저 지갑을 여는 녀석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미련해 보였습니다. 매번 자기가 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칠순 잔치에 사람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다들 그 친구한테 신세 진 게 있다면서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평생 흘려보낸 밥값이 결국 그 잔칫날 사람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게 헛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친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꾸준히 만나고 서로 챙긴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습니다. 그 만남 하나하나에 사실은 작은 돈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커피값, 밥값, 차비, 그게 정을 이어준 달이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짠돌이 어르신이 외로웠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돈은 아꼈는데 정을 안 썼던 겁니다. 사람을 챙기는데 돈을 쓰는 걸 낭비라고 여기셨던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 곁에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통장은 가득 찼는데 병실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침대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한쪽 침대는 돈으로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로가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아파도 덜 외로웠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 죽 한 그릇 끓여올 사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분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아끼는 게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 것뿐이에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구라도 그 시절을 살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자기를 끝없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본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가 끝까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남겨주는 게 더 큰 유산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노년을 비참하게 보내면서 추위에 떨고 아픈데도 병원도 안 가면서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모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정말 그걸 기뻐할까요? 철든 자식이라면 오히려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구나 하고요. 저는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는 부모도 봤고 큰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두고 고마워하던 건 재산을 많이 남긴 부모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짐이 되지 않고 당신 인생을 잘 건사하다 가신 부모였습니다. 자식한테 가장 큰 효도는 어쩌면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식한테 그런 부모이고 싶습니다. 짐이 되는 부모 말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부모요. 아버지는 당신 인생을 참 잘 사셨지
후회 없이 사셨지. 제가 떠난 뒤에 제 자식이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그 기억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걸 보는 게 자식한테는 더 큰 안심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인생을 잘 사셨구나, 후회 없이 사셨구나.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에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그렇게 잘 살다 가신 부모의 모습은 자식 마음속에 평생 남거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좋은 거 한번 못 누리고 가시는 것과 노년에 활짝 펴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사시다 가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5번째입니다. 이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든든한 분들은 돈을 경험했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요. 좋은 가구를 사고 비싼 옷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고 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 며칠은 좋다가 나중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비싼 물건일수록 더 그래요. 살 때 잠깐 좋고 그 다음엔 무덤덤해집니다. 그런데 경험은 다릅니다. 손주 손잡고 바다를 보러 간 그 하루,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같이 조개를 줍던 그 시간, 오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 자식 내외랑 같이 둘러앉아 먹은 따뜻한 한 끼, 이런 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짝거립니다. 사진 한 장 들여다보면 그날의 웃음소리까지 다시 들리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좋다던 물건들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보낸 시간, 같이 웃었던 순간, 그런 기억들은 또렷이 남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돈으로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에요. 예전에 큰맘 먹고 좋은 시계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며칠은 자꾸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그냥 시간 보는 물건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서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손주랑 둘이서 떡볶이를 사 먹던 어느 오후는 돈이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매콤한 냄새, 입가에 묻은 양념, 까르르 웃던 그 소리까지요. 어느 쪽이 더 잘 쓴 돈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 저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10년 뒤에도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 대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차라리 누구랑 밥을 먹을지 어디를 같이 갈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 같은 돈을 써도 훨씬 덜 아깝고 훨씬 더 오래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가만히 떠올려 보면 분명 몇 장면쯤은 있을 겁니다. 누구랑 어딜 갔던 일, 함께 무얼 먹었던 일, 같이 웃었던 어떤 순간이요. 그 장면들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잘 쓴 돈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다면 올해는 그런 장면을 몇 개쯤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돈에 너무 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돈이 좀 줄어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돈을 더 움켜쥐게 됩니다. 앞으로 벌 일은 없고 쓰기만 할 텐데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 불안해지거든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솔직히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 걱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매이면 정작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쓸 수 있을 때 안 쓰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안 움직이고, 만날 수 있을 때 안 만나고요. 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정말 못 쓰고 못 움직이게 되는 날이 와요.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가고,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제야 통장에 쌓인 돈을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쓸 걸, 그때 갈 걸, 그때 만날 걸. 그런데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제 친구 하나는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리다가 끝내 좋은데 한번 못 가보고 갔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자고. 그런데 그 여유는 끝내 안 왔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통장엔 쓸 만큼 있었는데도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못 썼던 겁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그렇게 떨면서 지킨 돈이 결국 그 친구한테 뭘 해줬나 싶어서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다만 지키는 데만 온통 마음을 쏟다가 정작 그 돈으로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그건 지킨 게 아니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해 지키는지를 잊으면 지키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평생 곡간을 지키느라 정작 곡간 안의 곡식을 한 톨도 못 먹어본 사람처럼요. 곡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쌓아두고 썩히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순서를 잊으면 평생 돈의 종으로 살다 가게 돼요. 주인이 종한테 끌려다니는 격이지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여야지 우리를 떨게 만드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든든한 분들은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형편되는 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손주 학비에 조금 보태거나 좋은 일에 작게라도 마음을 내는 거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려운 학생한테 보내셨어요.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빠듯한 형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요. 이상한 일입니다. 돈을 내주는데도 그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거든요. 저도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는 느낌, 내 작은 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혔다는 그 느낌, 투전후정후 물건을 샀을 때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묘하지요. 분명 돈은 나갔는데 마음은 더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던 손을 노년에 처음으로 펴보는 겁니다. 늘 쥐고만 있던 손바닥을 처음으로 위로 펴서 내미는 거예요. 그 펴진 손바닥 위로 받을 때는 결코 몰랐던 기쁨이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 저는 젊었을 땐 안 믿었어요. 그저 좋은 말이려니 했지요. 손해보는 사람이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뭔가를 받았을 때보다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볼 때, 손주한테 좋아하는 거 사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꽉 찼습니까? 베푸는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이 챙겨주고 주변에서 도와주고요. 그런데 사람은 받기만 하면 어쩐지 작아져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럴 때 작게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다시 곧게 세웁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노년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자, 7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아끼기만 했던 내가 바보였나?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며 사신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건너왔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하려 했던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사랑이었고요. 그 시절엔 그게 옳았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식구들이 굶었을 테니까요. 그 시절을 건너온 손은 거칠고 단단합니다. 그 손으로 식구를 먹이고 입혔어요. 그러니 부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그 단단했던 손을 조금 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 쥐고만 살았으니 이제 펴는 법도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이제 시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 우리는 이렇게 물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쓸까? 평생 이 질문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무엇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까? 질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똑같은 통장, 똑같은 잔고를 두고도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같은 돈인데도 그 돈이 갑자기 다른 의미가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돈이 기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바꾸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평생 몸에 밴 게 어디 쉽게 바뀌나요? 통장 잔고를 보면 여전히 마음이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질문을 바꿔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오늘 누구를 따뜻하게 할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돈을 쓰는 게 두렵지 않고 즐거워지더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은 옛날 버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됩니다. 평생 굳은 마음이 단번에 풀릴 리 없잖아요. 오늘 한번, 내일 또 한번, 그렇게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다는 게 또 살아갈 맛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당장 사람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돈은 흐르게 하는 거라는 이 생각 하나만 심어두세요. 그 작은 씨앗이 알아서 자랍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돈을 강물에 자주 비유합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물이에요. 흐르니까 물고기가 살고 풀이 자라고 사람이 그 곁에 모여 삽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마을이 생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강가에 터를 잡았어요. 물이 흘러야 살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 곁에서 농사를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멱을 감았습니다. 강은 그렇게 아낌없이 흐르면서 온갖 생명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서도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또 흘러오니까요. 흘려보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딘가에 꽉 가둬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순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끼가 끼고 벌레가 꼬이고요. 돈도 똑같습니다. 흘러야 사람을 살리고 정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립니다. 그런데 통장에 꽁꽁 가둬두고 흐르지 못하게 하면 그 돈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심지어 그 돈을 쥐고 있는 나 자신조차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 짠돌이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돈은 가득했는데 그 돈이 그분을 조금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알게 된 겁니다. 젊었을 땐 정말 몰랐어요. 모으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많이 모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잘 흘려보냈느냐. 그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곁에 누가 있느냐고, 요즘 누구랑 밥을 먹느냐고 물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말해주는 진짜 잔고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위해 돈을 써보세요. 자식한테 용돈을 보내든 친구한테 밥을 사든 손주한테 작은 선물을 하든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건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느낍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요. 두 번째로 미뤄뒀던 것 하나를 올해 안에 꼭 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먹어보고 싶었던 것. 우리는 늘 나중에 하고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영영 안 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날이고요. 세 번째, 돈을 쓸 때 물건보다 시간을 사세요. 비싼 물건 하나 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하루를 사보시라는 겁니다. 물건은 낡지만 그날의 기억은 낡지 않아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해집니다. 네 번째로, 작게라도 좋으니 베푸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형편이 닿는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왜 진작 안 했나 싶으실 거예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직접 느껴보시기 전엔 모릅니다. 다섯 번째,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누렸는지, 누구를 행복하게 했는지를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든 숫자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흐뭇함으로 보일 거예요.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쓰립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으로 손주들이랑 바다를 보고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추억으로 바뀐 거예요. 같은 돈인데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돈 쓰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맨 앞에서 약속드렸던 그 한 문장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
깨달은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사실은 3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은 가둬두면 썩는다는 겁니다. 아까 강물 이야기와 똑같아요. 흐르지 못한 돈은 그저 통장 속 숫자일 뿐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조차도요, 그건 돈이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흘려보내야 비로소 그게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누군가의 손해가 닿고 누군가의 하루를 데우고 그제야 돈이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에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에 갇힌 돈은 차가워요. 아무리 많아도 손이 시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거쳐 흐르는 돈은 따뜻해요. 그 돈이 누군가의 끼니가 되고 누군가의 약값이 되고 누군가의 웃음이 되니까요. 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인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온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흐르게 한다는 게 그냥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해요. 강물에도 길이 있듯이 돈에도 흘러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데로나 막 흐르면 그건 홍수가 나서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계한테, 좋은 경험한테, 그리고 고생한 나 자신한테 방향을 알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잘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돈을 함부로 쓰자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한 푼도 귀하게 여겨야지요. 다만 그 귀한 돈을 통장 속에서 죽은 숫자로만 두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곳으로 흐르게 하자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과 흘려보내는 지혜는 사실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귀하게 아낀 돈을 가장 귀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부예요. 셋째는 흐르는 돈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한테 베푼 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꼭 돈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요. 사람으로 돌아오고 따뜻함으로 돌아오고 외롭지 않은 노년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사람을 챙긴 만큼 마지막에 내 곁에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건 무슨 거래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올 걸 바라고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진짜 베풀미 아니지요. 다만 신기하게도 바라지 않고 흘려보낸 정이 가장 크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강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데 그 흐름이 결국 온 들판을 살리고 그 들판이 다시 강을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 짠돌이 어르신한테 끝내 없었던 게 바로 이 돌아옴이었습니다. 흘려보낸 적이 없으니 돌아올 것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제가 아는 가장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신 분은 평생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낸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웃이 어려우면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누고 동네 아이들한테 사탕 한 알이라도 쥐어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돌자 온 동네가 다 찾아왔어요. 평생 흘려보낸 그 작은 정들이 마지막에 그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정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남은 노년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팩지지인가 그렇게 돈을 좇으며 모으며 아끼며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손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더라는 것을요. 남는 건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한 끼입니다. 손 한번 잡아준 기억이고요. 함께 웃었던 어느 저녁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가 돈을 움켜쥐었을 때가 아니라 흘려보냈을 때 생겨난 것들이에요. 누군가한테 밥을 샀을 때, 어딘가로 함께 떠났을 때, 무언가를 나눠줬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데 남은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 그 돈이 따뜻하게 흐르도록, 그래서 그 온기가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으니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자식이든 오랜 친구든 형제든요. 무슨 대단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가장 작지만 가장 따뜻하게 돈이 아닌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히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올 겁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아래에 짧게라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여러분이 깨달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마음 많은 부자이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알아서 부자인 겁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서 부자고 나눌 마음이 있어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부디 그런 부자로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